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집 더 프레지던트 진행을 맡은 홍진선입니다. 2025년 올해는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서거 30주년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윤희상과 김대중, 이 두 분은 음악과 정치라는 다른 분야에서 큰 발자국을 남긴 거인이었습니다. 두 분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지만 극한의 위기와 상처 속에서 인간의 강인함, 위대함, 아름다움을 드러낸 분들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은 광주를 아파했고 그 가치를 귀해했던 분들이셨죠.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서로 시실과 날실 역할을 했던 두 분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희상 선생님의 따님이십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윤정 여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윤정입니다. 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의 최경주 이사장님 예,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최영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마음이 어떠신지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요. 먼저 제가 간략하게 두 분의 생애와 업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말 간략해요. 먼저 윤희상 선생님이십니다. 한국전쟁과 분단의 상흔이 깊었던 20세기 한국 음악사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친 작곡가이자 민족음악가 윤희상. 특히 선생의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는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싸워왔고 대통령 재임 중 남북 정상회담을 이끄셨고요.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에는 시실과 날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두 분이 시실과 날실처럼 역사의 한 대목과 대목을 만드셨던데 오늘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인물을 기억하는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만큼 이분들을 생생하게 소환하는 방법은 없을 텐데요. 먼저 우리 윤정 선생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윤희상 선생은 어떤 분이셨는지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염원하시던 세계적인 수준의 작곡가가 될 문안에 있으시면서도 만일 조국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를 요구한다면 그러면 당장 작곡을 내던지고 서슴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윤희상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기를 통영에서 태어나신 거죠, 네. 선생님? 네. 그리고 아니요, 산청에서 태어나셨어요. 산청에서 태어나셨고. 3살 때 통영으로 가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윤희상 선생님의 그 글을 잠깐 읽으면서 교사를 하셨던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셨어요. 그 교사를 하셨다가 공부를 하러 그 유럽으로 가신 건가요?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그래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유럽으로 1955년 그 서울시 문화상 5회가 내 생각에는 되는데 그때 수상이라나 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유럽에 공부를 하러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윤희상 선생님은 그러면 그때 이미 교사셨는데 꿈이 있으니까 유학을 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작곡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겠죠. 그래요. 그 교수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던데요. 그래요. 우리 윤희상 선생님의 따님이신 윤정 선생님께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차분히 하나하나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앉으신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께서는 김대중학 박사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 박사신데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밖에 몰랐었어요. 세계적인 음악가시고 민주화 운동에 또 헌신하시고
강주 5.18과 관련해서 강주의 영혼이라는 교향곡을 이제 작곡하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 구명운동을 열심히 하셨다. 이런 정도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최경주 박사로부터 목요일 날 윤희상 선생님 관련 학술 세미나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희상 선생님에 대한 책을 읽고 하면서 제가 몰랐던 너무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네. 윤희상 선생님과 김대중 대통령은 우선 자기 영역에서 윤희상 선생은 음악의 세계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치의 세계에서 최정상에 오르고 세계적인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분 모두 이제 민주화 운동 그리고 평화 통일 운동에 헌신하셨고 그리고 윤희상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중에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윤희상 선생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이번에 공부를 하시면서 윤희상 선생님과 좀 더 김대중 자세하게 알게 되었죠. 아하, 그러셨군요. 그것은 곧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지식 외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알았던 것에 훨씬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그 독일의 자르브리켄 방송에서는 윤희상 선생을 가리켜 21세기 세계가 낳은 20명의 음악인 중에 한 분으로 네. 윤희상 선생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유명한 분이시죠, 보면. 그래요. 그 최영태 교수님께서는 원래도 눈이 반짝거리셨는데 윤희상과 김대중 얘기를 하시면서 더 눈이 반짝거리세요. 오늘 아주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제 그렇게 빠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인연이 김대중 있으신가요? 대통령에 빠지기 시작한 건 중학교 3학년 때 그분의 삼선 계엄 반대 연설을 들으면서부터 빠졌고요. 중3 때요? 예, 처음에는 연설을 너무 잘하셔서 빠졌고 나중에는 그 연설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 한국의 어떤 그 고민들, 민주화라든가 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온몸으로 이제 그 투쟁했고 쟁취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를 전공하는 되게 이제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나 그 사람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애정을. 저는 네. 자신 있게 김대중 대통령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굳이 지역을 따져보자면 사실 오늘 우리 제목이 윤희상, 광주, 김대중이에요.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광주에서 통영 출신의 윤희상 선생 얘기를 왜 한다고 하는 걸까?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대목에 대한 얘기는 우리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의 최경주 이사장님께 좀 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윤희상과 김대중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금년 초부터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우리 광주가 너무 이분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 이런 저희들 내부에 반성론이 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그리고 우리 윤희상 선생님 또 우리 광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궤를 같이 한 역사적 측면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35년 일제 치하를 겪고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혼란기와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가가 정상적인 체제로 작동이 될 때 그 국가의 폭력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윤희상 선생님이 겪었던 67년 동베를린 국가폭력의 조작 사건, 지금 물론 대법원에서 재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살해의 유기까지 또 사형의 유기까지 죽을 고비를 5번을 넘기셨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는 1980년 5.18이라는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어떤 참극을 당했던 데가 우리 광주입니다. 네. 이 광주화, 이 참극을 당했을 때의 이 광주와
윤희상 선생께서 광주를 생각하고 아까 최영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주여 영원하리라는 그 대교향곡을 만드셔가지고 전 세계에 그 광주의 아픔을 전달했고 또 광주의 진상을 요구했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요구를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73년 동경 납치 사건, 살해 미수 사건이죠. 그때도 윤희상 선생께서 정말 미국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김대중 소위 구명운동에 국제적으로 앞장을 섰고 80년 5.18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란 수계로 몰리셔가지고 사형에 네. 직전에까지 갔을 때도 윤희상 선생께서 유럽의 아주 지도자 그리고 또 문학인들, 음악인들의 중심에 서서 세계 여론을 김대중 구명운동에 앞장서셨던 우리 광주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또 김대중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큰 역사적 축이 이 광주와 같이 두 분이 간통돼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은 우리가 잊혀져 있던 윤희상 선생을 다시 그분을 회상하고 또 그분에게 지금 둘러 씌워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윤희상 선생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광주가 또 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에서 최근에 윤희상 선생 여러 사업들을 광주에서 처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에서 왜 윤희상을이라는 질문을 실은 그 이후 세대인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그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대목에서 큰 신세를 졌던 분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돌아보니 그러면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하고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80년 5.18을 우리가 겪은 지가 지금 올해로 4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물론 80년 중반 90년 초에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광주에 정말 민주화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셨던 어른들이 계십니다. 지금 다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분들께서 윤희상 선생을 광주에 모셔서 같이 광주의 아픔을 참 하고 또 윤희상 선생의 광주에 영원하리라는 그 광주에 혼이 담겨 있는 연주도 같이 갖자라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또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역대 여러 가지 군사정권에서 철저하게 반대에 의해서 그 이루지 못하고 그게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광주의 제10인사회 또 뭐 제야 쪽 원로들 이런 분들의 논의도 있었고 또 김대중 재단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부단하게 아주 어려울 때 지원하셨던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분을 회상하고 네. 또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네. 이게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업들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정 여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이런 마음들, 광주의 마음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힘드네.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갈까요? 네. 제가 그래. 한 네. 말씀 드리면은 예. 그럼 제가 질문 저는 예.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을 설명을 할 때 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서 즉 그 목표들을 공동으로 간직하고 함께 싸운 그래서 가치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가치동맹.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은 자유,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서 가치동맹을 맺고 함께 싸워서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윤희상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윤희상 선생님과 호남은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추구하는 목표, 가치가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이 같았던 것처럼 같았다. 네. 즉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점이 같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김대중 재단이 김대중, 윤희상, 광주 이 세 개의 축을 연결해서 이제 큰 행사를 하는데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과 윤희상 선생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유, 인권, 평화를 위해서 함께 동맹을 맺고
헌신했다. 이렇게 네.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요. 마음의 축이 서로 네. 같이 있었다는 네, 것을 네. 한번 이런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네.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윤희상 선생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세계 5대 작곡가, 아까 말씀하신 뭐 20명의 위대하신 분들로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고향을 무척 사랑하셨고 고국을 무척 사랑하셨지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1995년 독일에서 작곡을 하게 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독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윤정 선생님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너무 힘드네. 괜찮아요. 부담 없이 너무 말씀을 말씀하세요. 잘하시고. 우리 그러면 아버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네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 염원하시던 세계적인 수준의 작곡가가 될 그 길 안에 서 계시면서도 이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버지를 요구한다면 서슴없이 달려가실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하루에 6시간, 7시간 작품을 쓰시면서도 중간중간 세계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조국의 민주화와 남북 그 통일의 남북 화해의 빛이 희미하게나마 들리면 대단히 행복해 하셨고 그 대신에 정말 험악한 정세에는 끊임없이 슬퍼하셨습니다. 라디오를 계속 들으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네. 이제 라디오, TV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국을 그리고 또 조국을 민주화를 위해 그 헌신, 분신, 자살한 분들의 맞아요. 중간에 죽음이 그때 많았죠. 네. 예, 잊혀가는 현실에 너무 좀 그 슬퍼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그 서독 방송국에서 네. 아버지한테 이제는 그 대관현악곡을 써달라는 위촉이 있었어요. 80년 이후에.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기회에 아버지는 그 슬픔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리는 그 생각에서 그 작품을 하나 쓰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제보고 그러셨어요. 저 죽기 전에 그 써야 하는 그 작품이 하나 있는 곡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쓰지 못하면 죽을 수도 없다고. 그게 이제 하염 속에 쌓인 천사라는 곡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자유와 화합, 순수함을 추구하셨고 그다음에 민족의 분단을 갖다가 짊어지시고 정말 평생 몸 바쳐 정말 실천하셨어요. 그러셔. 예. 네네. 그러고 당당하시고 네. 위험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감수성은 정말 바늘같이 예민하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네,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 아버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는 그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끔 가다가 통영 고향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밤에 아버지 몰래 바닷가에 가서 바다 위에 앉아 낚시를 하시면서 그 생선 잡는 것보다 그 하늘의 별, 그다음에 잔잔한 파도 소리, 또 멀리 들리는 어부들의 그 노랫소리 이런 것이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또 누님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살아계신 때가 그 앞에 그 모래사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바가지를 들고 나가셔서 뭐 멸치를 갖다가 뭐 그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국을 끓였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생생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한 번도 고향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정말 다 좀 변화되고 좀 현대적인 것이 됐을 텐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그리워하실까. 근데 막상 통영에 고향에 와 보니까 정말 이해하겠더라고요. 네. 통영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요. 네. 소파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던 아버지. 내 고향은 이랬다 하고 딸한테 얘기했던 아버지. 네.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윤희상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작곡가 윤희상은 어땠습니까? 작곡가 윤희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항상 천정을 보시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머릿속에 작곡을 벌써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에 써 가셨거든요. 먼저 그림을 다 예, 그리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받아 적으셨구나. 예.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 작곡하시던.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작품을 머릿속에 그리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독일에 왔을 때도 우리는 12살 때 와가지고 독일말을 배울 때 아버지는 저녁마다 식사하면서 이제 끊임없는 연속인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언제든지 독일어로 네.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고 엄격하시면서도 자상하셨어요. 그리고 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고 정직하게 네. 살아라. 아하. 그게 이제는 가온일 정도로.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는 학교 다닐 때 집에 와서 독일말로 하면 그거는 대단히 야단하시고 낱말 하나 쓰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집에 오면 완전히 예. 한국어를 쓰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한국말을 갖다가 그나마 38년 만에 한국에 왔을 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한국말을- 면에서 엄격하셨네요. 한국말을 아주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윤 여사님 한국말 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원래 느낌이 윤희상 선생님이 자녀 교육을 참 잘 시켰구나.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외국에 있게 되면은 이제 한국말 나중에는 잊어버린다든가 더듬더듬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애국자로 소문난 서재필 박사 같은 경우도 네. 젊은 시절에 미국에 가고 오래 살다 보니까 해방 후에 귀국했을 때 우리말이 서투르셨거든요. 네. 근데 윤 여사님 같은 경우 보면 참 한국말을 잘하신다. 한문은 못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 아니, 정말입니다. 통영 이제 윤희상 선생님이 통영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음악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1972년 이제 미넨 올림픽 때 이 문화축전의 개막 극으로 개막식. 심청전이 예, 맞습니다. 상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심청전의 내용에 보면은 그 윤희상 선생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바닷가에 가서 그 맞아요, 배가 맞아요. 배르 모습이라든가 어부들의 노래소리라든가 노래소리. 그건 항상 그다음에 얘기하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밭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네. 그리고 또 윤희상 선생님이 유랑극을 좋아하셔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동네에 왔던. 예. 네. 그다음에 구판 하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보고 그런 것들이 심청전에 이제 전부 이 소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청전의 뱃사람들의 노랫소리는 어린 시절 통영 앞바다에서 어부들의 노랫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구판 이야기는 본인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군 이야기라든가 유랑극단의 이야기라든가 등등이 전부 거기에 소재로 등장하는 그러니 음악 세계 속에서 어린 시절 고향의 그 추억이라든가 사랑이 그대로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내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하시는 교수님이잖아요. 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미넨 올림픽에서 심청전을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셔가지고 전 세계인이 그 심청전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우리 한국의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민중의 이런 문화들을 아마 최초로 네. 윤희상 선생님께서 세계 소개를, 무대에. 하셨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심청을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선정이라나 네. 그 하는데 일본 여자분이 가수가 왔었대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는 심청을 일본 가수가 부르게 하기 싫어서 음을 일부러 더 높게 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외국 가수가 부르는 캐스팅을 할 때 네, 캐스팅. 우리의 심청전을 예. 일본 일본 소프라노가 예, 하게 할 소프라노가 수는 맞아요. 없다. 예, 네. 일종의 또 윤 선생님의 일종의 성격과 근성이 나온 대목이라고도. 예, 그 아버님이 윤희상 선생님의 아버님, 윤 여사님의 할아버지가 일본에 대한 그 적개심이 굉장히 강하셨다고 그래요. 예, 제가 듣기로는 상투도 자르지 예. 않으시고 예. 갓도 쓰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그래서 고집 윤희상 있는 선- 분들이셨군요. 네, 그래서 윤희상 스님이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맞습니다. 일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적개심이랄까? 예, 인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민족주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도 그런 어떤 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크다고 그래요. 그 정조부님이 또 해군 제독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가정 대한제국에 예, 예. 그런 어떤 데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가풍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간 윤희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윤상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세계적인 음악인이다. 아주 정말 민주화 평화와 이런 남북의 통일운동에 기여하신 분다. 이렇게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윤상 선생님께서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예. 1943년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섬에서 이 무장 투쟁을 준비하고 사제 무기들을 만드시다가 이제 결국 일경에 체포가 돼서 형무소 생활을 하시고 또 청년 윤희상 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1943년도 일입니다. 그때 독립운동 하시다가 수영생활도 하시고 그렇죠. 사실 선생님께서는 철저한 독립운동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부님이나 청부장님께서 그런 민족의식을 철저히 가졌던 게 아마 선생님한테도 그 민족에 대한 DNA가 네. 정말 참 갖춰져 있지 않았냐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글로 이게 익힌 저한테는 윤희상이라는 분은 예술가, 섬세한, 약간 연약한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교수님과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은 민족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재가 아주 단단했던 그 위에 예술의 켜가 쌓였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윤희상 선생님 하면은 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동백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장했던 윤희상이 음악의 세계에 빠져서 이 성장을 하시다가 더 큰 세계로 나가셔서 독일에서 이제 본격적인 음악가로 활동을 하시던 차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이 윤희상이라는 이름 석자가 역사에 제대로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동백님 사건은 동백님이 동베를린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아, 일종의 음차인가요? 네. 그래서 1967년 7월에 동베를린에 거주했던 혹은 왕래했던 서독 혹은 프랑스 이런 한국인 유학생 한 200여 명이 중앙정보부에서의 강제로 납치 귀국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희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형을 구형받았죠. 간첩죄로.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간첩죄는 빠지고 해서 무기징역, 그다음에 2심에서는 15년, 3심에서는 10년으로 이렇게 감형이 돼가지고 2년 만에 이제 석방해서 독일로 돌아가시는데 윤희상 선생이 이제 이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납치 후 독일 정부가 강력하게 한국 정부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음악인들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윤희상 석방운동을 펼치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제 부담을 느껴가지고 2년 만에 석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하가로는 이육로 하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200여 명이 그렇게 했어요. 어마무시한 간첩단 조작 사건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윤희상 선생은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죠. 보면은 얼굴에 이제 헝겊을 쓰고 물로 붓는 물고문이라든가 또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그 두들겨 패고 또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의사를 불러다가 주사를 맞춰가지고 깨어나게 하고 그러면 다시 고문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고문. 그래서 그 음악인에게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조작한 사건이 동백님 사건이고요. 네. 또 하나 윤희상 선생이 이제 강제 납치되고 이틀 후에 윤 여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수자 여사님이 또 납치되고 그래서 이수자 여사님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런 사건이 동백님 사건이죠. 그래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미 음악적 커리어가 독일에서 있는 대로 올라가 있는 음악가를 네. 예, 어느 날 납치를 해서 데려와서 그렇게 고문을 한 거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윤정 여사님 나이가 몇 살쯤 되셨어요? 그때가 67년이니까 제가 만 16살. 16살. 댁에서 부모님과 같이 지내던 때였나요? 아니면 저는 그 당시 그때 납치당했을 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명장염 수술을 하고 아.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매일마다 오셨어요. 예. 병원에. 그렇죠. 아이가 아프니까요. 예. 근데 하루아침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만 이제 독일 비밀 경찰이 이제는 병원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다, 이제 없어졌다. 네. 그러면서 아버지 자동차를 찾으니까 찾을 수 없다가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비행장 주차장에 있었어요. 아버지 차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듣기로는 맨 처음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한테 한국 그 예술 무슨 그 행사에 그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자문을 구한다 이래가지고 우선은 사보이 호텔이라고 베를린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러 가셨거든요. 아, 거짓말로 윤희상 선생님을 이렇게 오게 한 거군요. 예. 네. 거기 가서 이제는 아버지가 만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집으로 돌아 안 오시고 본 대사관으로 자발적으로 가셨어요. 맨 네.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본 대사관에 도착하니까부터 고문을 당하셨어요. 이제 맨 이미. 처음에는 방에 가다 놓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작곡가니까 소리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라디오를 갖다가 24시간 막 계속 틀어놓고 이런 소리 고문을 맨 처음에는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윤희상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미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계신. 네. 그래서 이제 의심 없이 사보이 호텔에 갔고, 근데 사보이 호텔에서 이제 다시 그 이수자 여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급히 한국에 갈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이제 분위기가 변했는데 그때부터는 주사로 약물 중독을 시켰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신이 흐리단 속에서 이제 이수자 여사님한테 뭐 한국 갔다 올 일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수자 여사님도 마찬가지로 의심하지 않고 이틀 후에 또 이제 한국으로 오고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또 이사장님 그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박정희는 왜 그 동백님 사건 같은 사건을 기획을 교수님께서 했을까요?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동베를린 사건이 우리가 48년 정부 수립의 정상적인 국가 체제를 이어오면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정말 아주 사건들 중에 하나죠. 네. 일부에서는 1965년도 한일 국교 수교의 반대의 정치적 분위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동베를린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박정희 정권이 4년 중임제 대통령 두 번밖에 할 수가 없었죠. 대통령을. 그게 1969년도에 소위 삼성견을 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가 그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됐었다. 그게 동베를린
소위 67년 간첩단 조작 사건, 윤희상 선생님을 비롯한 이영로 하백 약 197명 200여 번의 거기에 유럽에 가 계신 유학생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식인들을 집단적으로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서 강제적으로 네. 한국으로 중앙정보부에 끌고 와서 네. 거기서 가진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면서 간첩단 조작 사건을 만들어낸 이유다. 네. 그 정책 배경이 삼성견을 하기 위한 하나의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반공 소위 메카시즘 이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누구도 존재하고 살아날 수 없는 프레임을 정치적 씌워버리는 분위기. 거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윤상 선생님께서 대표적인 아주 큰 희생을 치루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그 국가폭력이라는 중앙정보부의 그때 김영욱이가 그 총주의를 하면서 박정희 정권에 그 조작 사건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거이 지금도 그 동베를린 간첩단 조작 사건이 법적으로 네. 다시 정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법원에서 동베를린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재심에 계류 중에 있고 아마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다면은 그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도 다시 재평가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은 예. 아직도 예. 그 마침표가 끊어지지 네. 않은 예. 진행형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당시에 정말 그 윤희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윤희상을 구하기 위해서 실태를 알고 당시에 유럽에서 구명운동이 대단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윤희상을 살려내라. 말 그대로 가만둘 수 없었던 거니까. 그런데 엄청난 조작 사건이었는데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살려둘 생각이 없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온 세상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나니까 좀 꽁무니를 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 처음에 윤희상 선생이 이제 붙잡혀 온 후 서독의 언론에는 연이상으로 이름이 연이상. 윤이 좀 받침이 돼갖고 연이상으로 알려져서 나중에 이제 윤이상이라는 걸 알고 서독 음악계가 이제 들고 일어나고 서독 정부가 들고 일어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이제 서독을 방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독의 경제 건설 네. 또 아우토반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귀국해서 서독을 롤 모델로 해서 이제 경제 건설을 하게 되죠. 차관도 많고. 예, 서독으로부터 차관도 네. 들어오고. 예, 그런데 이제 윤희상 사건이 터져서 서독 정부가 박정희 정권에 강하게 이제 압박을 넣고 윤희상을 석방하지 않으면 애교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 또 차관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그 압박을 느끼게 돼요. 지원도 안 한다고. 예. 네. 또 세계 음악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형 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15년으로 10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석방을 하게 되고 이수자 여사를 6개월 만에 조기 석방한 것도 이수자 여사를 석방시킨 다음에 서독으로 가게 해가지고 윤희상 같은 중범죄인의 아내도 이렇게 석방해가지고 독일로 오지 않느냐 네. 해가지고 이제 반발심을 무마시키기 위한 이런 또 작전도 쓰고 그랬죠 보면은. 그래요. 혹시 그 대목에서 기억나는 순간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실 때고 아이들이 있었던 때였잖아요 집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독일에 있었던 아버지의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 오시고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한국 그 분들이 좀 주변에 계셨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납치당한 그 사건들이 이제 알리고 나서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관계를 연락을 끊고 아무도 이렇게 접촉하지 않아서 네. 그게 맨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는 조금 어떻게 말할까 좀 마음도 아프고 네. 좀 놀라셨겠- 그때는 네. 이해를 그러셨죠. 못했어요. 지금은 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자기들도 이제는 좀 무섭고 걱정이 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독일 친구들이 네. 저희들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우리 동생하고. 근데 그 기숙사가 이렇게 섬이었어요. 네. 전체가 기숙사 학교 전체가 네. 이제 섬이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에는 이제 각자 집으로 가게 네. 됐는데 우리는 갈 데가 없었으니까 우리 동생은 이제는 그 우리 아버지의 출판사 사장 집에 가고 나는 또 우리 아버지의 친구 프란치스 트라비스라는 그 지휘자가 있었는데 네. 그 집에 가고 또 방학 때는 또 그대로 또 우리 동생하고 헤어져 가지고 각자 이제 친구들하고 집에서 이제는 여행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 윤희상이 고국에 잡혀가서 그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던 한국인들이 이제 그 프레임이 두려워서 발길을 끊었을 때 그의 독일인 음악가 친구들이 그의 자식들을 거둔 거군요. 아, 설명을 너무 잘하시네. 아, 그래요. 예. 그때 얘기를 좀 들여다보시면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윤정 여사님이 16, 7세,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만은 동생분이신 우경 씨, 그게 53년생이시죠? 53년. 네. 참 정말 그 성장기 때 가장 감성이 예민할 때 그 자녀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까.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를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윤상 선생님과 굉장히 친분을 가지셨던 유럽에 오셨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들 도이시하고 다 그냥 이분들 이 가족들을 갖다 멀리하는데 독일에 윤상 선생님 가까우셨던 분들이 이 참 윤정 여사님하고 우경 씨를 챙긴 거에 대해서는 참 글쎄 뭐라 할까요? 참 그분들한테 고맙고 또 이 윤정 여사님께서 지금 사실 이런 아마 이 토크쇼에서 아마 처음 나오셔가지고 예, 이런 얘기를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말 눈물겨운 내용이시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제가 말을 좀 잘 못해가지고 아이고, 설명도 좀 부족하고 잘하신 편입니다. 그 기숙사에서 있을 때 아버지 납치 이제 아버지가 감옥에 계시고 이제 기숙사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외부로 나가면 이제 비밀 경찰들이 이제는 언제든지 에스코트했어요. 우리도 납치 당할까봐.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문에도 많이 나고 아버지한테서 이제 편지도 왔었어요. 그럼 편지에는 뭐 나는 잘 있다, 뭐 잘 지낸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하셨고. 근데 이제 그 구형 받으셨을 때는 너무 정말 무섭고 이건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한 몇십 년이 지났으니 몇십 년이 지났나? 아무튼 너무 오래돼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맨 처음에는 아버지 엄마가 독일에 계셨고 우리 동생하고 저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학 가시고 예, 그렇지. 예, 어. 아이들은 한국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우리는 또 독일에 갔고 이제 가가지고 조금 같이 있다가 또 엄마 아버지는 또 잡혀서 한국으로 가고 그럼 우리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정말 그거는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사진을 봤는데 그 붕대 아버지 그 얼굴에 그 붕대 이렇게 감은 그거는 그 형무소에서 고문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 시도. 네. 예, 그 유리 그 재트리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숴가지고 머리를 박았어요. 스스로. 예, 자살하시려고. 그래가지고 그 피로 그 벽에다가 아이들아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쓰셨거든요. 아이들아. 예, 그러니까는 우리들한테 자식들한테 간첩이 아니라고 쓰셨어요. 그때 현장에 중앙정보부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때 윤상 선생님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갖은 아주 고문을 하고 그걸 강요를 하고 그러나 당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거든. 네. 그런데도 아주 엄청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윤상 선생님께서 아주 그 옆에 취재실에 잿더리가 있었던가 봐요. 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신 머리를 갖다 아주 머리를 깨면서 자살을 하시려는 거지. 정말 간첩이 되느니 뭐 그렇지. 여기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머리가 깨지면서 이제 유혈이 바닥에 낭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손으로 벽면에 나는 간첩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를 쓰러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부나 역대 군사 정권에서 야만적인 국가 폭력이 얼마만큼 지독하게 차양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도 여러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윤희상 선생의 60기가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하나죠. 저는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는 대목은 책에서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선수건 혹시 손수건이 좀 있을까요? 손수건이나 티슈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아버지로서 내 명예는 괜찮지만 내 아이들에게 간첩의 자식이 되게 할 수 없다. 아마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것이 같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래요. 그때 그 독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처음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두고 가더니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 아버지와 위치가 바뀌더니 우리 아버지가 사형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소녀 윤정이 지금은 이런 의연한 눈빛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 저는 이제는 뭐 나이도 많고 그러고 좀 더 빨리 동생보다 더 빨리 소화를 시켰는데 네. 우리 동생은 정말 그때 13살쯤 됐었으니까 12살 반. 네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좀 많이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여자아이가 좀 더 성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내보다 더 어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요. 네. 그 국가의 폭력 앞에서 인간 윤희상, 음악가 윤희상도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지만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이 긴 시간 동안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돌아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죄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건강히 계셔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닮으신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온 세상이 윤희상을 살려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윤희상이 정말 지옥 문 앞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 사랑했던 고국이었지만 거기 있지 못하고 독일로 오게 되는데 어떤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셨는지. 그 전에 그 시청자님들께서 네. 동베를린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그래도 윤희상 선생이 어떤 연결고리로 해서 그렇게 강제 납치되어서 간첩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다는 정말 생각이 간첩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윤희상 선생은 이제 해방 후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진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과 북이 모두 내 조국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셨고, 이제 베를린과 관련해서 서베를린에 사시면서 당시 서독과 동독은 갈라져 있었지만 동베를린을 서베를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왕래가 자유스러웠죠. 그래서 맞아요. 윤희상 그때 이미, 선생의 고향 친구 중에 최상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 유학도 같이 가고 일본에서 음악을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음악까지도. 예. 네. 근데 그 친구는 6.25 때 이제 올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음악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그는 결혼을 해가지고 통영에 이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부산. 있고, 부산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근데 이 소식이 완전히 끊겨 있었어요. 그래서 윤희상 선생이 이제 동베를린으로 가서 최상한 씨의 어떤 그 활동상을 수소문해서 네. 이 한국의 가족과 최상한 씨 사이에 편지 왕래를 하게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윤희상 선생은 이제 이 북한의 고구려 고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해서 북한을 한번 가게 됩니다. 네. 그 당시 서독의 교포들 중에서는 북한을 왕래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터부가 더 없었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을 가서 최상한을 만났는데 최상한이 그 아들이 이제 그 자기와 연결해서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비행기 값을 주게 되는데 한국 정보부가 그것을 공작금으로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래 모진 고문을 하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시도감이에요. 윤희상 선생님께서 고향 친구한테 내 아들 예. 비행기 값을 좀 전해다오 예. 하고 받은 것이 예. 공작금이 된 거군요. 예, 그렇게 이제 조작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윤희상 선생은 가족과 최상환 씨 사이에 이제 편지 왕래도 시키고 또 최상환 씨가 아무리 북한에 거주하고 하지만은 자식을 보고 싶어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부모도 없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값을 줬던 것인데 네. 그걸 그렇게 조작을 한 것이죠. 아하. 교수님 말씀에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아주 윤희상 선생님하고 둘도 없는 중마가 고우셨. 그 최 선생님께서. 최선한 선생이란 네. 분이 어렸을 때 같이 소년 시절 같이 보냈고 또 일본 유학도 같이 하셨고 또 그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자녀와 부인을 놔두고 어떤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북을 하셨죠. 가정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경우가 아니겠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윤상 선생님께서 그 부인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도움을. 최수 씨와 조카들을 챙긴 거네요. 네. 그래서 윤상 선생이 항상 마음속에 가장 절친했던 최성환이라는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또 거기에 부산에 있는 가족들이 항상 생각나고 네. 우정이죠. 그건 대단한 우정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구려 때의 정말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은 벽화 사신도. 네, 강서 고분 벽화. 고분. 네. 여기에 선생님께서는 워낙 아주 예술인이고 음악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신도에 대한 아주 굉장히 심취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당신이 직접 아주 작품을 보고 음악 세계로 그걸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아주 앞서였겠지. 예술가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있으셨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때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 자유스러운 왕래가 있고 거기서 이제 1964년도죠. 그때 북에 가셔가지고 최상환 친구분도 만났는데 네. 이미 최상환 선생은 출산 사회주자로 참 계신 거에 대해서 윤상 선생이 실망도 하시고 네. 거기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최상환 친구분이 비행기 값이라도 들으면서 이제 만나고 싶다. 그게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남한의 간첩의 행위를 하는 공작 자금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빌미가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윤상 선생님께서 그걸 비행기 값을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가족들도 드리고 해야 될 분위기인데 그게 어찌 공작 작업으로 둔갑돼서 아주 윤상 선생 간첩으로 몰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 역사의 국가가 어떤 개인한테 정말 처절하게 인권을 아주 말살하고 그 굴레를 돌려주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이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반성을 해야 될 과거 정권에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조금 덧붙이면 네. 그 최 선생님께서 월북하시기 전에 네. 어머니도 부산에 살고 거기서 이제 부산에서 몇 부부들이 네. 이제 보름회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보름회라는 모임이 있었대요. 예. 거기에 이제 최 선생님하고 이제 가족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월북을 하시고 이제는 아이 둘이 하고 이제 부인이 이제 혼자 혼자 돼서. 힘드니까 네, 네. 그 보름에 남아 있는 보름에 그 회비.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이렇게 달달이 주고 이랬는가 봐. 도움을 많이 줬는가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서는 친구도 많이 보고 싶고 사신도도 그 강서구분을 갖다가 보고 싶지만 그 남아있는 부인이랑 자식들이 너무 마음에 아파서 네. 그래서 친구도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이제 뒤에 멋지게 이렇게 화면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섬에서 혼자 막 그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며 그리고 또 친구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서는 거면 좀 이렇게 의협심과 네, 의협심이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동네 얘기하자면 막 오지랖도 좀 넓으셨던 것 같아 윤 선생님이. 그러니까 모른 척할 수도 있었던 건데 네. 친구도 만나고 너희 가족들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셨던 거.
작품이 정의감이 많으시고 정의감. 그러니까요. 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또 아버지 이제는 학생들 네. 학생들이 일본이나 뭐 이렇게 오면 독일에 우선 내가 들었는데 직접 맨 처음에 실력보다 너는 정직하냐 하고 물었대요. 아. 나 그거 듣고 너무 무서웠어. 근데 오면 장학금도 받아주시고 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가르치지만 안 하고 네. 그 밖에서 이제는 그 생활이랑 이런 것도 전부 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정도 많으셨어요. 솔직히 따뜻하고 말하면. 정많은 예, 통영 양반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또 대목대목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많은 분이 두고 온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이 고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지극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선생님이 사시던 댁의 거실, 뭐 집 안에도 이렇게 사진처럼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집에는 들어가면 한국 집이 있었죠. 뭐 비싼 도자기는 아니라도 한국 도자기들, 그다음에 좀 모형으로 되는 한국 가구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통영을 너무 그리워하셨기 때문에 그 통영 강구안 그 사진, 그 요만한 것들을 몇 장씩 이렇게 길게 네. 붙여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 옆에 벽에 걸어 놓으시고 네. 그래가지고 계셨고요. 정말 우리 아버지 고향 사랑, 그다음에 조국의 사랑은 정말 정말 깊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작품도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쓰시면서 중간중간 내가 아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라디오를 들으면서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매일마다 들으시고 뉴스 들으시고 또 그 민주화 뭐 그런 소식이 들리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그리고 또 그 윤 선생님의 고국사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전에 우리 이사장님 만나 뵀을 때도 얘기를 들었어요. 연못이 있더라. 한반도 모양의. 네,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께서 느끼신 그 윤희상 선생님의 고국사랑에 대한 얘기. 제가 작년 5월에 베를린에서 한 3, 40분 정도 예각에 있는 이상윤 하우스, 윤희상 선생 그 자택, 윤영 여사님 자택을 제가 방문해서 슈파르 박사님 안내로 거의 한나절 같이 오찬을 같이 하면서 그 자택을 좀 아주 요소에서 곳곳을 다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층에서 보니까 약간 아마 정원이 우리 평수로 보면 한 150평 정도 남짓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어. 저게 연못이 형상이 꼭 우리 한반도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는데 약간 두리둥실하게 생겼다고 슈퍼로 박사님한테 저 박사님 조그마한 호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 물어보니까 소위 그 한반도 소위 코리안 페닌슐라라고 네. 그러는데 어허. 그래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년 전에 독일 분들 정원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 리모델링 한 분이 그걸 잘 모르시고 윤희상 선생님께서 직접 그 연못을 만드셨고 그때는 흡사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한반도 모양하고. 그분들이 좀 흐트러버린 거야. 허리 그래서 잘록했던 허리가 봉긋해졌군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유선형으로 좀 네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을 때 선생님께서 정말로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당신의 어떤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면서 그 한반도 모양으로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당신이 또 작곡을 하시면서도 밤이든 낮이든 한반도 모양에 쓰셔 가지고 장시간 또 계시면서 또 곡을 쓰시고 참 이 어른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한 진정한 아주 우리 민족주의자시다. 저도 그때 가슴에 좀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거실에 하니까 아까 윤정 여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1940년대나 50년대 통영에 그 당신의 고향인 이 사진, 흑백 사진이 파노라마 같이 길다랗게 그게 걸려 있어요. 또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광주의 5.18 당시에 상무관에 우리가 참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던 태극기가 덮여 있는 그 관. 그리고 충장로 아마 종원행 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장갑차가 공수부대가 진입했던 건, 그리고 또 금남로에서 우리가 그 시민들이. 공수부대 네. 사람들한테 총에 맞아 죽은 시신이 널브러진 사진이 거실에 여기저기 다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이 윤상 선생께서 광주의 아픔을 정말 당신의 자택인 아주 그 거실에 이 사진을 다 걸쳐놓고 얼마나 많은 참 아픔을 참 헤아렸을까. 이게 우리가 광주에서 그 선생의 광주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까지 집에 자택에 광주에 그 처절했던 사진을 걸어놓고 하셨던 분에서 야, 우리가 이거 너무 윤상 선생님에 대한 예를 갖추지 못했다. 네.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네. 지금도 그 거실 모양이나 또 지하 반지하에 또 선생님께서 이제 작곡을 하셨던 그 공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선생의 참 거룩했던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리고 정말 그 인권과 또 평화와 화해와 민족의 통합을 위한 어떤 그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길이 참 받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윤정 여사님 그 사진 어렸을 때부터 보셨던 사진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걸린 사진인가요? 저는 광주 사진. 저도 보고 있었죠. 그래요. 예. 예. 아버지는 정말 나라 사랑은 지극하셨고 TV, 라디오 들으시면서 정말 이 기막힌 영상들을 보고 통곡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 강조의 영원히를 네. 쓰셨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이거는 곡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정말 길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기회에 정말 아픔을 호소하고 인류 역사에 정말 남기시려고 그 곡을 쓰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음악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네,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인간 윤희상 그의 음악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음악으로 승화된 얘기에서 그 현대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싶지만 이제는 올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이제 고국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윤희상이 말 그대로 눈이 이제 번쩍 뜨이면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바로 사형수 김대중을 구하기 위한 바로 그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최영태 교수님께서 쭉 한번 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 1972년에 이제 미넨 올림픽 때 윤희상 선생의 오페라 심청전이 이제 상연돼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고 전 세계적인 음악가로 이제 부상을 하니까 네. 박정희 정권이 윤희상 선생과의 이제 하해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에 윤희상 선생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작품을 이제 한국에서 상연하는 것으로 해서 그 윤희상 선생은 처음에 심청전을 상연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게 방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또 스텝들 이게 너무 방대해서 다른 작품들을 이제 상연하기로 하고 한국에 올 스텝들 전부 항공권도 끊고 네. 그다음에 그 무대 장치도 배 선적하는 것 작업도 다 끝나고 네. 그리고 윤희상 선생은 미국을 들려서 한국에 오기로 하고 미국을 가셨는데 1973년 이제 그때가 1973년입니다. 네.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동경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윤희상 선생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로 67년도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이 납치됐던 것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즉 윤희상 선생을 아끼는 사람들이 한국 너무 위험하다. 가면 당신 또 간첩죄로 할지도 모르고 이런다 해가지고 극력 만류하니까 이제 귀국을 포기하죠. 그 윤희상 선생 그때 한국에 가서 자신의 작품을 한국 민중들과 함께 이제 보고 싶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윤희상 선생의 이제 유교적 전통 속에 자라셨는지 이 조상님들에 대한 고향. 자손으로서 의무감. 네. 그래서 성묘를 꼭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귀국하고 싶었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네. 예, 그리고 그 사건은 윤희상 선생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즉 윤희상 선생이 69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가지만은 돌아갈 때 중앙정보부에 각서를 써요. 자기가 고문당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당신 서독 가서 이 행동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협박을 그리고, 했어요. 윤희상 선생도 고문이라든가 이런 이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이 조용히 사시려고 했어요. 입을 그리고 닫고 자기가 계셨군요. 이 반정부 활동을 할 경우 또 한국의 친척들도 피해를 입을 것 같고 또 언제 납치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네. 자기가 이 한국에 납치되어서 사형 구형을 받고 죽음 후 직전에 살아난 것은 이제 세계 음악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명운동이다. 자기도 이제 그때 그 자기가 신세를 졌는데 이제 김대중 씨 구명운동에 자기가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발벗고 나서게 되고 또 1980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이분이 몇 년 동안 정말로 김대중 구명운동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전 세계 정당 연합체 중에 제일 큰 것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SI 그 간사회의가 스웨덴에서 열릴 때 네. 전 세계 이제 지도자들이 오니까 호텔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호텔 로비에서 잠을 자면서 구명운동을 하고 그러죠 보면 그러면서 이분의 사고가 이제 순수 음악에서 사회 참여 음악으로까지 확대되고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통일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5.18을 소재로 한 강주의 영혼이라는 교향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음악의 소재로 삼는 네.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분의 삶이 현실 참여적인 것으로 돌아서고 음악의 세계도 그 폭이 순수 음악에서 참여 음악으로까지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과 사형 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명운동은 윤희상 선생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윤희상 스님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님이 이 태몽을 꿨는데 용이 하늘로 날아가다가 중간에 그 좌절되는 꿈을 꿨다가 이분의 가슴 속에는 용틀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잠재워 있었는데 김대중 사건을 거치면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이라는 혹은 이 바다의 납치 수장이라는 네. 그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에 이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행동하는 양심의 모습을 윤희상 선생이 보이게 되죠. 보면. 그때 서울대 그 저희다 있습니다만은 서울유대 CIA 지국장이 이 그리그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그가 하비브라는 미국 대사한테 미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글쎄요. 아마 그때 다 도청을 했겠죠. 네. 박정희 정권에 아주 김대중 살해야 하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그 대사가 미국 정부 훈령을 받고 청와대를 박정희한테 들어갑니다. 네. 두 번을 들어가서 당신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우리 미국 합중국정부는 다 알고 있다. 당시의 정치인 김대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거나 또 하비부의 그런 자서전에다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현해탄의 수장을 못 시키고 미국 정부에서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고 아마 그때 김대중 대통령 말씀에도 갑자기 아주 폭탄 소리가 이 바닷가에 펑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앙정보부에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들키니까 네네. 그러더란 얘기. 그 대통령 말씀이시거든. 그때 윤희상 선생께서는 미국에 계셨어요. 예. 미국의 음악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이 선생께서 이제 당시에 67년도에 그 국가폭력에 의한 그런 것도 잠잠히 계시다가 이때부터 폭발하시는 거야. 그리고 동경으로 오셔가지고 동경에서 이제
이수자 여사님하고 같이 아주 세계 언론이 다 오는데 기자회라는 거지. 네.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그야말로 만행적 행위나 한국의 민주화와 이런 것들을 갖다 촉구하는 내용을 갖다 기자회견을 발표를 하시면서부터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단한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 자유와 네. 또 민족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어떤 방향으로 일생을 갖다 나가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윤희상,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윤희상 선생님 나이 차이가 한 7살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살 형인 윤희상 선생께서 한 번 김대중을 살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끝나고 잘 넘어가나 했는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더 나빠지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바처럼 1980년 5월 광주에서 이 5.18이라는 민족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선생님은 독일에서 그때는 이제 독일 방송은 다 나올 테니까 네. 확인을 먼저 한 것 나왔다 아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납치 80년. 네. 예. 이제 80년 사태를 윤희상 선이 대연에 듣고 너무 충격에 빠지고 비탄에 빠져요. 네. 그래서 뭐 맨날 며칠 울고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희상 선생이 67년 납치 당할 때 당시 서독의 애무부 장관이 빌리 브란트였습니다. 빌리 브란트. 그래서 빌리 브란트가 윤희상 선생의 이제 석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예, 그런 해결했죠. 인연으로 브란트는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그러는데 브란트와 윤희상 선 사이에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80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사형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윤희상 선생이 빌리 브란트에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설명하면서 이분을 꼭 구해야 한다. 네. 당신이 좀 앞장서다가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래 당시 이 빌리 브란트는 총리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독일 3인당의 네. 총재였어요. 그래서 네. 집권당의 총재여서 영향력이 컸고 대단했죠.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 이제 민주사회주의 정당 연합체인 SI.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SI라고 부릅니다만 의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SI 즉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총회에서 김대중 석방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만들게 되죠. 엄청난 스피커였는데 예. 그리고 조직도 갖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사형수 그렇죠. 김대중을 살리자. 예. 네. 그다음에 이제 SI 즉 사회주의 정당들 중에서 서구에 집권당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집권당의 총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연서로 레이건 대통령에게 김대중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윤희상 선생은 일본 통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회당으로 하여금 김대중 군명운동에 앞장서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윤희상 선생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대중 군명운동에 나서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구명운동에 앞장서셨어요. 아하, 그 아버지 그렇군요. 네. 몸이 너무 아팠었어요 그 당시에는.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뇨, 네. 그다음에 천식, 천식, 심장, 심장. 다리는 이렇게 붓고 하시면서 사비로 들여가지고 네. 정말 온 세계에 안 가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네. 같아요. 그 아까 지금 말씀한 바저 같이 방이 없어서 로비에서도 지내시고. 네. 근데 이것도 전부 다 구명운동에 당연히 앞장서신 거는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이 납치, 그다음에 옥고, 그다음에 사형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겪은 일이니까.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 독일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윌리 브란트 편지랑 예. 그다음에 소식을 갖다가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이호 여사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형수 김대중을 옥바라지하던 그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던 그 두려운 이희호 여사에게 네. 윤희상 선생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 예. 걱정 마라.
브란트 그저 편지랑 네. 소식이랑 외국의 네. 소식이랑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이유호 여사한테 예. 예전 비밀리에 네. 보내셨다고 그렇게 막 그래서 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보관하고 있는 그 문건들 중에는 바로 이 윤희상 선생이 전달했던 빌리 브란트의 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관되어 있어요. 어머, 전혀 몰랐어요. 이런 교수님께서 얘기는. 그 소상인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윤희상 선생께서 광주 5.18에 내란 수계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조작해서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쉽게 우리가 신군부 전두환 일당들이 조작에 만들어낸 것은 정동연 당시에 학생이었죠. 그 네. 복학생이었죠. 네. 37세도 있어가지고 정동연 복학생한테 돈 500만 원을 주고 광주에 폭동을 일으켜라 해서 그리고 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광주 5.18이 터졌다. 네. 이게 이제 신군부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까지 가게 된 조작 사건인데 그 소식에 이제 윤희상 선생께서 저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아주 세계적 어떤 유럽의 지도자들, 음악인들, 예술가들을 아주 SI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 그 사회주의 정당연합에서 의결들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 정치적 상황이 미국의 카터 정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레이건으로 넘어가는 이제 과정들이거든요. 그때 이 카터하고 이제 레이건하고 정권 이양을 하면서 유일하게 개인적 사적으로 강력하게 카터가 레이건한테 부탁했던 것은 딱 하나. 대한민국의 한국의 김대중을 당신이 살려내시오. 네.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 아마 네. 전두환을 정말 국제적으로 참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전두환을 레이건이가 이제 미국 와싱턴으로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마 레이건이 대통령들 처음으로 아마 외국에 그렇죠. 뭐 정상을. 소위 되는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는 당신 김대중 죽이지 마. 이게 메시지였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카터 대통령께서 워낙 민주화 어떤 인권에서 대단히 어떤 철학이 있는 분인데 거기서 윤희상 선생께서 역할을 하셨던 아주 빌리 브란트 수상이나 소위 소셜 인터내셔널 SI 사회주의 정당에서 미국의 이제 레이건과 카터한테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던 거지. 그게 윤희상 선생의 그 역할, 네. 기반의 역할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에서 그야말로 그 화를 면한 동기 중에 하나가 뒤에는 선생이 계셨다. 네. 이런 사실을 우리 광주 시민과 국민들이 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 5.18 자료 사진을 보면 시민들이 그 광목천에다가 김대중을 살려내라 써서 김대중 이걸 석방하라. 네, 석방하라 들고 있잖아요. 아, 저 멀리에서 윤진상 선생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광목천을 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윤희상은 그 활동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김대중을 살려냈지만 음악가 윤희상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영원히 남을 음악을 또 작곡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광주여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 윤희상 선생님께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음악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죄송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서 잠시지만 광주의 영원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들려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광주여 영원히.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선생님께서 혹시 옆에서 보신 이야기 또 들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라디오와 TV 앞에서 이제 이 정말 기막힌 사건을 영상들을 보시고 통곡을 하셨는데 네. 마침 이제 그 서독 서독. 방송국에서 이제 작품을 써달라는 위촉이 있었어요. 그 말 맞죠? 위촉이 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는 그 작품을 쓰시면서 그 광주의 영원히를 쓰셨잖아요. 근데 광주의 영원히를 쓰실 때는 아버지의 보통 작품 스타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그거를 갖다 전시적인 표제라는 음악을 쓰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세계인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거를 갖다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 알아듣게. 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그 뭐 탕크 소리나 이렇게 정말 그 현실적으로 달아오는 그런 것이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광주 상황을 그 독일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조금 전에 통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께서 그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어머니한테서 들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건 저는 그 당시에 말씀하시던가요? 네.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하, 그래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그 슬픔, 예. 분노 이런 게 있었겠죠. 그, 선생님께서는 예. 이 음악에 대한 얘기를. 이 음악은 한 20분 정도 이제 시간을 걸리거든요. 3부로 돼 있더라고요. 1부는 계엄군에 의한 네. 만행. 만에. 예, 그래서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뭐 탱크 소리 같은 격렬함과 예, 맞아요. 그다음에 조용함, 네. 그 고요함이 이런 것들이 있고 2부는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홍곡의 진홍곡. 성격이 있고 3부는 이 계엄군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용감함,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묘사를 했고요. 근데 이 음악을 작곡을 할 때 너무 이 분하고 슬퍼서 뭐 악보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네. 그리고 감정이 격해져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심장 발작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까 심장 안 좋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작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쉬게 되고 그래서 이걸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81년도에 이제 시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81년도에 이게 이제 시연이 되면서 이 음악을 통해서 이 강주 항쟁 때 계엄군의 그 만행 그리고 강주 시민들의 용감함 이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래요. 예. 당신께서 그 광주의 영원하리라는 대교향곡을 작곡을 하시면서 정말 이 감정이 복받치고 정말 이 통곡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도저히 작곡을 할 수 없는 자기 감정이까지 올라가는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께서 만드셨던 이 한반도 호수 네. 거기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서 계시더라고요. 아,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또 가다듬으시고 또 곡을 또 쓰시고 얼마나 참 우리 한반도 현실의 광주가 정말 슬픔과 또 민족의 어떤 이런 슬픔이 존재했으면 그 선생님께서 그런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 호수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네. 그래요. 그 73년 정치인 김대중이 납치되었을 때 그리고 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사형수 김대중이 되었을 때 그때 두 번 이제 목숨을 걸고 살려낸 윤희상이 또 음악가로서 광주의 영원이라는 큰 족적을 네. 남기면서 이렇게 역사에 광주에 대한 마음을 지극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윤희상 선생님의 따님이신 윤정 여사님을 모시고 함께 그분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 네. 늦어서 참 죄송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 이후 세대인 저로서는 그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정치인 김대중에 대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 자신의 전체를 걸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윤희상 선생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수가 있었을까?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네.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80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윤희상 선생은 그것을 김대중 생명 구하기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구하기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67년도에 납치되어 가지고 사형 구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형수의 그 기막힌 이 삶, 이 사형을 앞에 둔 그 심정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경험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김 대통령이 처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김 대통령 생명 구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 구하듯이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호텔 로비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 자기 생명 구한 것처럼 그렇게 뛰어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김 대통령이 추구했던 삶, 즉 자유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헌신이 윤희상 선생의 삶과 비슷하거든요. 윤희상 선생도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또 서독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분단된 남북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남과 북을 네. 함께 조국으로 생각하면서 남북 하해 통일에 앞장서는 네. 이게 김 대통령의 삶과 완전히 그 비슷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희상 선생의 그 행동력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윤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여사님 생각에는 네, 어떠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 어머니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아버지 얘기를 하면 이제 아버지 얘기하지 말자. 가슴 아프다. 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는 정말 이 한평생이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네. 정말 그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좀 아무튼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와 윤희상 선생의 그 관계 정말로 이 두 분은 서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버지가 엄마를 더 많이 예, 사랑하셨던 것 윤희상 같아요. 선생님이 그 이수자 여사님께 보낸 편지를 보면은 네. 정말로 그 그러시죠. 사랑의 감정이 절절하게 흘러나오고 또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즉 자녀분들에 대한 사랑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이 감옥에서 이제 윤희상 선생 생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일 선물로 머리를 뽑고 잘라가지고 그걸 꽃으로 꽃장미. 만들어서 그걸 전달하는 그 두분 다 어떤 감옥에 러브 있을 스토리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 투쟁가이면서도 네. 그 로맨티스트. 정서적인 감성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보 나의 마누라 책을 예, 그때 나의 애인. 나의 애인 네. 그 윤정 여사님께서 편집해서 책을 내셨거든요. 네. 이 참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그 이수자 여사님과 또 윤상 선생님 말 부부애가 정말 저희들이 봐도 너무 감동적이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참 그 글을 좀 읽어보면서 저도 좀 가슴이 뭉클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아내이면서 동지이면서 친구이면서 그러셨던 맞죠.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우리 MBC 이제 토크쇼에서 아마 윤정 여사님께서 처음으로 당신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아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 뵈면서
과거에 67년도 그 동베를린 사건을 비롯해서 그 말씀을 하시려면 자꾸 피하시려고 그래. 그 과거를 다 지우고 사시고 싶은 게 윤석열 여사님 가족들 자녀분들의 생각이시거든. 네. 그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참 이 과거를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다. 근데 제가 말씀을 그만 67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그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아픔을 또 끄집어낸 것 같은 미안함이 앞서고 참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정열 여사님께서 공개적으로 광주 MBC의 토크쇼에 나오셔가지고 과거에 당신의 어떤 아버님이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터놓게 하신 게 우리 또 역사를 한 축을 광주 MBC가 또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말씀 좋습니다. 잘하시는데 우리 한국말도 아주 훌륭하죠? 네. 우리말도 유창하시고. 자, 놀랍게도 이제 절반 왔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윤희상은 김대중을 구해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역사에서 어쩌면 윤희상도, 그 김대중도 그냥 어느 순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윤희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려내서, 그리고 DJ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살려내서 역사에 지켜냈어요. 그리고 윤희상과 김대중은 이 족적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두 분이 한 번도 못 만나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좀 이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윤희상 선생님 덕분에 사형소에서 벗어나서 나중엔 대통령까지 되시잖아요. 당신이 원하셨다면 분명히 윤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두 분은 조우하지 못하셨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늘상 하시는 그 교훈적인 말 중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의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싸웠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대통령이 돼서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그 목표의식이 아주 뚜렷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대통령에 도전했던 한국 사회는 이 빨갱이 색깔로 여전히 이것이 엄청나게 강했고 그래서 윤희상 선생이 어찌 되었든 간에 북한을 이제 왕래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김 대통령이 이제 윤희상 선생을 만나게 될 경우 반대파들은 바로 윤희상 선생과 연결시켜 가지고 막 이제 색깔 공세를 펼쳤을 겁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이 윤희상 선생을 직접 만나는 것을 좀 피했지 않았을까. 김 대통령이 92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패해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고 네. 그러면서 독일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따라서 의지만 있었더라면 맞아요. 그때 이미 윤희상 선생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분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고 하지만은 머릿속에는 또 정계 역사의 복귀 그림이 네. 이것이 또 한번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 안타까운 것은 이제 19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네. 근데 윤희상 선생은 2년 전에 바꾸셨지. 이제 돌아가신 이미 겁니다. 예. 95년.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김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했을 때 그때 김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윤희상 선생이 함께 거기서 악수를 했더라면 얼마나 극적이었을까. 네. 너무 그런 장면을 상상할 때 윤희상 선생이 이제 돌아가신 것이 아쉽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 이제 그 윤희상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김 대통령이 일본에서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종충 씨를 이수자 여사님께 보내가지고 그 고마움을 또 필요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997년도에 그때 대통령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이 소위
좌익 논란에서 어마어마한 이 시달림이 계셨거든. 네. 그래서 당신께서 윤상 선생을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에서 만나시고 싶으신 생각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더 보다 크나큰 아주 대한민국의 어떤 좀 대통령으로서의 앞으로도 방향을 잇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시비거리를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 그때 윤상 선생은 철저하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제 정권에서 아주 배척이 되고 공산주의로 몰아가고 또 빨갱이로 심지어 그렇게 몰림이 당하는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현실적인 윤상 선생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그런 분위기 속에 아마 이 김대중 대통령 퇴임 잡고 하시고 난 뒤에 그때 이수사 여사님하고 윤정열 여사님, 동교동 이 여사님이 한번 보자기서 직접 한번 만나신 가셨죠?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어머님 가셨나요? 안 만나셨어요. 누가 그때 가셨던가요? 제가 그때 이 아니요. 여사님.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아니요. 만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돌아가시고 뒤에. 난 후에? 뒤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수사 여사님 안 만나셨어요? 그게 몇 년도 그게 김대중 대통령 잡고 하시고 난 뒤인데. 그게 몇 그때- 년도였어요. 김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2009년 그렇죠. 그는. 안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항상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95년 이후로는 제가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대통령님 한번 만나 뵌 적이 그 있어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윤정 여사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만났기는 만나 뵀는데 네. 너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왜냐하면 12살에 가서 38년 만에 한국에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러고 무슨 말씀이 왔다 갔다 했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그저 한 장면만 가지- 기억나나요? 네. 그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서재에서 대통령님께서 책상에 앉아 계시고 저는 바로 옆에 서가지고 사진 찍은 거는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윤정 여사님을 초대를 하셨었네요. 네. 그때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대통령 되시기 전에 동교동의 상황인 것 같아요. 서대에서. 내 생각에는 당선되고 났어. 난 후에 것 같아요. 퇴임 후에. 퇴임 후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퇴임. 말씀인데 대통령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아마 이 가셨어요. 말씀을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지척간에 모셨던 참모분들 말씀을 제가 듣는 네, 네. 경우가 있었거든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정말 당신이 윤산 선생을 만나서 정말 너무 아주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 도와주시며 감사하다.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윤상 선생한테 그 직접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 참 송구스럽다. 이걸 주변에 아주 지척간에 있는 그 참모분들한테 말씀을 몇 번 하신 걸로 저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윤정 여사님께서 지금 기억이 그때 대통령님 퇴임 후에 네. 동교동 서대에 가서 그 대통령님이 참 늦게나마 네. 그 마음의 표현을 하셨지 자녀분께. 않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선생님께서는 그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 그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도 있으실 것이고 그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말씀도 하셨던 기억도 있으실 것이고 하실 텐데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야기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예, 네, 너무 생각이 별로 좀 나지는 않네요. 그래요, 예.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몇십 년이 지났나?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그 천이 있다면 이분들이 정말 시실과 날실처럼 만들어 오셨는데 두 분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 예. 마음속으로 서로 알고 있고 고마움도 알고 있고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것이 또 우리 한국 예, 현대사의 그 참 슬픔이고 무거움이죠.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이 이제 북한을 80년대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북한에서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고 윤희상 연구소도 만들고 윤희상 음악제도 만들고 했는데 저는 좀 그 느낀 것이 윤희상 선생이 그렇게 북한을 가고 북한에서 자기를 극진히 대접한 것에 고마워하면서도 음악으로 북한 체제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음악을 일체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이분이 대단한 절제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척된
중립되어서 북한을 또 다른 조국으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음에도 체제를 칭찬하는 걸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남한의 이 독재 정권을 칭찬하지 않은 것처럼 네.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음악적으로만 언급하지 음악을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지도하고 맞습니다.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윤희상 선생님을 기리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고 통영의 음악제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윤희상 선생이 북한을 오고 갔지만은 체제를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윤희상 선생을 기리는데 자유롭게 만들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봤을 때 윤희상 선생과 윤정재 선생님 계십니다마는 북에서 김일성 주석 때나 아들 김정일 위원장 체제 때 정말 아주 극진하게 그 정도의 북 체제에서 애호를 받으면은 당연히 북에 대한 찬양이나 김일성 주석 찬양 어떤 지도자의 찬양에 곡이 나오고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윤 선생님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쪽으로는 워낙 과문하기 때문에 음악 얘기를 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음악 좀 현대 음악을 좀 한다는 분들은 다 윤희상 선생님 공부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예. 하는데요. 그 가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저는 들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교수들이 그런데요. 너희는 한국에 윤희상이 있지 않냐. 윤희상에 대해서 논문을 쓰라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예.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저 뉴욕대 주립대학에서 이제 5.18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있거든요. 네. 이분의 논문 속에 윤희상 선생에 대한 논문이 2편이 있어요. 음악가 윤희상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미 부여도 좀 필요할 텐데 따옴표처럼 얘기한다면 민족주의 예술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윤희상 선생님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윤희상 선생의 음악을 이제 혹시 음악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네. 이 한국적 역사와 정서를 서양의 악기와 음악 기법으로 표현해서 그만의 이제 독특한 장르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은 동양과 서양, 남한과 북한, 고전 음악과 현대 음악을 맞습니다. 함께 융합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계 이는 음악이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수 음악과 또 참여 음악을 네, 또 네. 융합시킨 예, 그런 분이시다. 아버지 작품의 그 타이틀은요. 자가 타이틀 제목. 예. 제목은 한국 그 말이 많이 있어요. 예. 노래, 나무, 예약, 신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뭐 우리 그 동양의 우리 한국이나 동양의 악기를 갖다가 서양 악기로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셨지만 제목도 그렇게 예.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의 이름 위에 음악 위에 또 한국이라는 이 K 문화에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네. 저는 윤희상 선생의 이제 국제적 유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K 문화, K 음악의 선구자가 아니셨나. 그 말은 네, 맞습니다. 그게 하는 거예요. 예. 예. 할 말씀. 프로그램 이렇게 진짜 많거든요. 네. 프로그램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 많은데 네. 그게 전부 다 보면 그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서 고향이 어딘가 다 써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K 네. 선조죠. 네. K 음악의 선조. 또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제 1971년에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석방된 후에도 이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분은 음악을 하는데 좀 더 자유로운
보람을 느끼면서 이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이수자 여사님과 상의해가지고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겉옷 애투를 입은다고 해서 그 우리 몸이 그 애투의 국적처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여전히 한국인이고 그냥 국적만 즉 외투만 바꿔 입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를 했고 그리고 독일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이제 음악회를 한다든가 하면 경력에 항상 한국의 작곡가라는 맞아요. 거 맞아요. 이것을 맞아요. 넣어서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죠. 한국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한 번도 놓친 적도 놓으신 적도 없는 음악가 윤희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윤희상 선생께서 얼마나 우리 조국을 사랑하셨냐면은 선생께서 꿈에도 소원인 조국을 밟아보고 또 고향을 한번 가서 조상님께 제를 올리고 싶었던 게 아마 당신의 정말 꿈이었을 겁니다.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역대 정권에서 철저하게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배척을 해서 돌아오질 못했죠. 네.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했으면은 일본에 가셔가지고 일본의 지인분들하고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통영이 멀리 바라보이는 그 경계수에까지 오셔가지고 선생께서 저기야 내 통영 내 고향이다. 그래서 그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이 정말 눈물바다를 이루고 하셨던 일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2, 3년 전에 1년 전에 네. 그런 일이 일인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한국이 대한민국이 윤희상 선생의 조국이 너무 매정했다. 너무 잔혹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 선생의 아픔과 그 선생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정말 선생에 대한 명예도 회복하고 네. 우리가 앞으로 민족 문제나 조국의 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를 정말 평화로운 어떤 나라, 번영된 나라로 아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하도 고향을 그리워하셔서 제가 대신 집을 짓고 맞습니다. 아버지 대신 거기서 그러십니다. 통영에 집을 짓고 제가 사시면요. 윤 여사님 댁을 한 두세 번 갔어요. 근데 네. 그 제가 딱 느낌이 윤 여사님의 그 아버님이 그렸던 그 통영 앞바다가 내려 보이는데 집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늦게도 방금 말씀하셨던 아마 그런 어떤 아버지의 염원을 따님이 여사님께서 그걸 지금 집을 지어 실행하고 계시지 않는가 저 생각이 들어요. 이태리에서 살려고 했어요. 이태리.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통영이 확실히 너무 아름답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고향이니까 막 여기서 살자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사님, 그 오늘 윤희상 선생님과 김대중 그리고 그 두 분의 얘기를 광주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하늘에 계실 것이고 두 분이 이제 만나셨을 거란 말이죠. 두 분 만나셨을 때 드디어 우리가 만났다. 라고 했을 때 두 분은 과연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무슨 얘기들을 하실까? 한번 저도 생각해 궁금하네요. 볼까요? 두 분의 참 영혼의 만남이시겠죠. 두 분이 참 다 작고하셨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님께서 연세가 7살이나 위신 형님 제가 참 뵙고 싶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려고 해도 참 그리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아주 조국의 평화를 논하고 또 통일을 논하는 이런 대화를 아주 마음껏 합시다. 형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또 윤희상 선생님은 우리 김대중 아우님 정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조국의 또 평화적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 우리 함께 손잡고 조국의 또 통합을 위해서 같이 하늘나라에서 같이 노력을 하시다. 아마 두 분이 그런 말씀을 나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죠. 그 영혼을 제일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이게 상상력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상을 했어요. 김 대통령이 윤희상 선생님을 만나면 맨 먼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씀, 또 미안하다는 저 생전에 직접 뵙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윤희상 선생님은 또 자기도 이제 그 붙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심정을 이해한다. 또 당신이 한국에서 나는 외국에서 우리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조사 속에 보면 당신은 이제 이승에서 나는 지금 살아서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개처 손을 잡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윤희상 선생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승에서 우리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잡고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요. 아이고,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었고, 특히 윤정 여사님께서 언뜻 눈에서 지나가시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아픔 같은 것을 옆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네. 긴 시간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고 보니 이 말은 못했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 하는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여사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저는 패스. 패스? 예, 혹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윤희상 선생님이나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고 민주화 통일운동에 나선 데는 역사에 대한 어떤 책임감, 소명의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윤희상, 김대중, 강주를 소재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네. 또 윤희상 선생과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을 기르는 것, 이것이 저는 역사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역사가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대중 재단, 특히 최경주 이사장이 정말로 노력을 해가지고 강주에서 윤희상 음악제라든가 윤희상 추모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강주가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호남과 영남의 어떤 소통에 네. 그런 계기로도 작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준 김대중 재단의 이제 최경주 이사장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윤정 여사를 만나 뵙게 돼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니 저도 광주와 또 이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김대중 그 재단의 대표님과 재단 임원들 전부 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의 행사를 이번에 다시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표현을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말을 갖다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김대중 재단에서 그동안에 한국사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어 있던, 또 한국사에서 윤희상 선생의 잘못 씌어진 이 굴레를 벗겨내는 게 김대중 재단의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이 가장 어려우실 때 선생께서 그 광범한 구명운동 속에서 또 화를 면하셨던 측면도 대통령께서 계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 김대중 재단에서 그동안에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또 참 늦게나마 이걸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희상 선생 67년 동메릴린 간첩단 조작 사건 국가폭력, 이 문제가 지금 대법원에 받아들여서 계류 중입니다만은 강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십 년 동안 윤희상 선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광주에서부터 출발되고, 또 광주 MBC 이 토크쇼에 가족분이 직접 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광주 시민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상 선생님에 대한 잘못된 그 굴레를 참 벗겨내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일까요? 좋습니다. 그 윤희상 선생이 이제 남과 북을 오가면서 한반도 평화, 남북 간의 하해 통일 운동에 애쓰셨잖아요. 지금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윤희상 선생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이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제3의 어떤 신분으로 남과 북을 연결시키고 하해 통일을 위해서 노래 갈는 그런 가능성, 희망을 저는 윤희상 선생을 통해서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극단적인 속에서 남북 하해 통일을 위해서 윤희상 선생을 모델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신 말씀 중요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숙제 그리고 또 꿈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잘하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셨어요.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앞으로도